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들이 모든 조간 신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만 쏙쏙 담아서 오늘 돌직구쇼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일면 사진 공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착용한 모습인데 이란에서 한 소녀가 꽃다발로 반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영전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란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가 아닌 국가의 여성 지도자로서도 첫 방문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중요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큰일인데요. 북한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집단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중국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국일보가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납치의 목적은 우리 측으로 귀순한 식당 종업원 13명과 교환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공격적인 생각인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북한에게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센데요. 김종인 결국 팽 당하나. 이 팽은 토사구팽의 팽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패배를 가져온 현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민주의 심장인 호남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비판했는데요. 추미애 의원은 그런데 당대표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문득 떠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던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사진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골프 실력은 과연 어떨까요? 폼은 나오는 것 같은데 골프 해금령이 해제되고 나서 고위공직자가 첫 골프를 친 사례입니다. 각자 골프비 계산했다죠? 그리고 비싼 회원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골프비 한 10얼마짜리로 쳤다는데 골프 자유 말 떨어지게 무섭게 유일호 부총리가 재개와 라운딩을 갔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쇼맨십 국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여당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내일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을 합니다. 3파전입니다.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이 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기치는 무엇일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북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조선족 목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정보당국에서는 이 숨진 조선족 목사가 탈북자를 지원해 왔고 이 목사는 피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그 피살은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한국일보 일면 기사와 연결을 좀 시켜본다면 조선족 목사가 피살됐고 북한 내 소식통이 한국인 집단 납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뉴스를 이어본다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영석 만평 뜯어봅니다. 응답하라 2004.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의 이 천막 장사가 꼭 새누리당 당사 앞에 선거가 끝나면 천막 8천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 무너졌습니다. 천막 장사가 이제 그만 천막 장사 접어야겠네. 2004년에는 천막이라도 쳤던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 참패 후 새누리당은 그때와 같은 위기의식도 없다라는 박용석 만평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중요한 뉴스들 분야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북한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북한이 한국인 집단 납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이면에는 우리 측으로 귀순한 종업원들과의 교환을 위해서다라는 뉴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의 그 북한 측 소식통에 따른 얘기인데요. 북한이 보위부가 중국 내에 있는 한국의 기관원이나 아니면 주재원들, 한국 여행객들 숫자까지 나옵니다. 120명을 납치를 해서 북한으로 데려간 다음에 지난번에 탈출한 13명의 북한 여종업원과 맞교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한국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주목까지 나왔어요. 네. 120명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3명 북한 당국의 어저께 그 가족의 인터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엘리트 집단의 어떤 이탈과 흔들림으로써 굉장히 이 사건을 아프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상이 깊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맞교환해가지고 외부의 자존심을 좀 회복하겠다. 그 방안이 하나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납치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보당국도 알고 있지만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도 북중 접경 지역의 여행을 주의하시기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납치 대상자는 해외 파견자, 그리고 기관원, 군인 등등으로 소식통은 전하고 있는데 월요일의 남자 박상철 교수님, 몇 달 전 우리 정보 당국이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이 우리 측 주요 인사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뉴스가 몇 달 전에 국회발로 나왔었는데 오늘 이 한국일보에서 취재한 북한 소식통이 말하는 것과 몇 달 전 나왔던 뉴스가 어쩌면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맥상통하죠. 예. 우리가 이제 크게 봐서 뭐 납치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제 탈북자 부분에 북한이 굉장히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민하죠. 뭐 체제 전복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탈북한 사람들이 체제에 적응을 못해서 나온 케이스지 무슨 뭐 또 체제 전복 세력이라 볼 수가 없는 문제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조선종 목사가 그분도 어떤 탈북자를 이렇게 선교하고 지원했던 분이란 말이죠. 예. 그분이 피살을 당했다고. 또 김현수 목사 같은 경우도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탈북 문제 때문에 탈북자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저 기억으로는 참 북한 체제에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인데 바로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걸 받고 있는 상태고 북한 내부에서. 그리고 또 납치도 운운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 체제 유지 방식에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좀 많다. 그리고 예.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 그 무슨 납치를 하고 탈북자 문제 이런 부분은 김정일 시대 때는 이미 폐기했던 정책입니다. 과거 70년대나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핵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김정은 체제의 체제 유지 방식이 예. 크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나는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좀 맞춰서 대북 정책을 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이나 특히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출입을 제발 주의해달라. 이런 부탁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조선종 목사 피살 사건 뉴스도 좀 다뤄드려야 되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 조선종 목사의 한국 이름까지 지금 다 드러난 상황인데 피살당한 가능성이 큰데 북한의 소행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보시면 이제 길림성, 지린성의 창바이현 바로 북경 지역 주변이고요. 중국의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는데 물론 조선족이니까 중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30일 날 시신이 발견됐는데 뭐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목에 선명한 칼자국이 있었고요. 예. 이 목사가 그 직전에 피살되기 직전에 2명의 남자들과 만나는 장면들이 이제 목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는 또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황 또 소지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지품이 없이 소지품 자체도 그 살해한 남자가 가지고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평소에 탈북자 지원당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보위부 직원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시신이나 이런 것은 이제 중국 공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당국이나 이런 데서의 접근이 좀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정황 증거로 볼 때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뭐 거의 90% 이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 두 가지 뉴스가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북한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인권운동가는 저희에게 이런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좀 달리 보셔야 합니다. 북한의 비밀 교회 조직을 운영해 오던 인물을 피살당한 한충렬 목사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목하고 찍어서 살해한 사건이다라는 내용인데 윤태곤 실장님. 저게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기억들 하실 텐데 그 김영환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철 서신했던 이제 전향 수사파죠. 예. 김영환 씨하고 이번에 은평에 나왔던 유재길 씨 등등이 그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가지고 한번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뭐 고문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했다가 좀 우리 외교 당국도 노력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석방이 돼가지고 들어온 이후에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봐야 될 게 중국이라는 이쪽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아까 저 인터뷰 보면은 북한 내 비밀 교회를 이제 운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영환 씨에 대해서 중국 공안이 뒀던 혐의도 중국에 근거지를 두면서 북한에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안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저런 분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나온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고 데리고 오는 거하고 들어가서 하는 거는 정말 위험성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지금 현재 북한이 극도로 긴장돼 있고 5.6 이제 전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는 또 좀 그런 우리 그 인권 운동가들도 약간 조금 조심, 뭐 자제라기보다는 저는 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을 하고 우리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북한이 지금 대량 탈북 등으로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 저희가 거듭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경고했듯이 북중 접경 지역의 여행을 지금은 자제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이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쓰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게 될 예정인데 새누리당 싱크탱크 출신인 김병민 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를 만났는데 이란의 대통령과 또 이란의 최고 권력자 이 두 사람이 다른 분이라면서요? 이거를 간단한 사례 하나만 갖고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제 미국이랑 핵협상을 타결했는데 그 당시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의 외교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건넵니다. 이거 하메네이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아닌 국가 최고 지도자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냐는 얘기를 물어보게 되고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런 핵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란에 본인 친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메네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은 말 그대로 행정부의 수반, 그러니까 정해진 권력 내에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이고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모든 권력을 바로 이 하메네이가 갖게 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란이란 나라는 1979년에 그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신정 일치 국가, 그러니까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같이 일치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실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한국과 이란의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 하메네이를 먼저 만나는 거거든요. 하메네이를 만나서 지금 이란이 핵협상 타결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란에 달려가 갖고서는 무언가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이 하메네이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잘 풀어내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먼저 하메네이와 갖게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 여성 정치인, 이슬람 국가가 아닌 국가 여성 정치인으로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해서 하메네이까지 만났는데 혹자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의 이른바 히잡 패션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루사리라고 하죠. 그 크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막 뒤집어쓰는 그런 옷은 이제 부르카라고 해서 눈만 나오게 하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정도의 그 복식 룰이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가벼운 머리카락만 가리는 정도의 걸 루살이라고 하네요. 히잡 같은 건 여기다 좀 고정해서 귀까지 안 보이게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가장 가벼운 정도의 어떤 이슬람 복식 규정인데요. 예. 저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썼고요. 지난번에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는 대통령이 저걸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전에 조율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쪽에 어떤 그걸 조금 더 존중을 해준 것 같고 이번에는 이란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 예. 그걸 쓴 것 같은데 저런 정도는 그 나라에 대한 율법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좀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잡이라고 해서 임유선 변호사님 뭐 까만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흰색의 루사리를 들으니까 뭐 약간 스카프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우리가 특히 예전에 이제 영화 가을 낙원에 이런 걸 할 때 여성들이 이제 바람막이용으로 쓰던 예.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데 저는 머리에 두른 여성 스카프는 옛날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조심하세요. 나요. 예. 그거 생각나네요. 예. 아름다우시네요. 윤태구 실장님, 네. 오늘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란의 절대 권력자를 만나는데 우리 드라마도 이란에서 상영이 된다고 하는데 뭐 태양의 후예나 별 그대가 아니라 육룡이랑 장영실 뭐 사극이 가요? 그리고 애초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것은 저기죠. 대장금. 네. 대장금 그다음 주몽. 이게 한국의 이 한류 콘텐츠의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말한 트렌디한 부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중동이라든지 중국도 원래 애초에서는 그게 먼저였었어요. 조금 이제 그쪽 보수적인 분들, 어르신들이 볼 때 좋아하는 컨텐츠들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이게 중동 같은 경우에선 뭐 노출도 같은 것도 낮고, 그리고 러브씬 같은 것도 수위가 극히 낮고, 아, 러브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예. 이제 뭐 왕자와 공주가 이렇게 고난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뭐 역경을 헤치고 이제 왕을 세우고, 특히 이란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게 이란에는 이제 되게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이란이 전설이요? 원래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자가 되게 고초를 겪다가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신라에서 이렇게 왕이 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금이 환영한다라는 전설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게 경주 지역에 보면은 이 수염이 많이 나고 그때 이제 뭐 생목인, 뭐 회회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왔다라는 왕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되게 한국에 대해 가지고는 이란에서 예전부터 뭔가 친연성을 느끼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예. 테헤란로가 이제 77년도에 된 걸로 아는데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라고 있어요. 아, 그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제 양측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의 서울의 테헤란로를 만든 것은 우리 서울도 좀 테헤란처럼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해서 한 건데 이제 30년 후에는 이제 이란 사람들이 거꾸로 됐다. 우리가 좀 서울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단교를 했어요. 중동에서 보면은 항상 이란하고 사우디 측이 앙숙 관계거든요. 싸우죠. 투닥투닥. 그렇죠. 일단 인종이 다릅니다. 이란 쪽은 이제 페르시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인 쪽에 가까운 인종이고 여기는 사우디 이제 중동 쪽의 맏형이고 종파도 다르고 한 1000년 이상 사이가 안 좋은 곳인데 그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뭐 너무 가까우면 뭐 일본이 뭐 기분 나빠 예.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양쪽 다를 배려하는 그런 외교적인 수준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란에 그 대장금이 인기 있기 전에 주몽이 더 먼저 인기가 있었거든요. 주몽. 그래, 주몽의 남주인공이었던 송일국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이란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 년 후에 갔다가 호텔에서 감금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송중국 씨가 호텔에서 감금이 됐어요. 송일국 씨가. 씨입니다. 예. 네. 송일국 씨가 호텔에서 감금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팬들이 하도 몰려들어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호텔 주변을 가로막는 바람에 이란 팬들이. 가지를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서는 호텔 저기 뭐죠 비행기 시간 직전까지 꼼짝을 못한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예. 비행기 시간이 맞춰서 호텔 측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비밀문으로 빠져나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뭐 주몽으로 인한 인기가 엄청났다라고 했는데 예.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란하고는 정식적으로 뭐 이런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겨우 외교 관계를 맺게 됐으니 우리 드라마의 바람이 더 많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사극이
이란에서 굉장한 열풍을 불고 있다. 아까 뭐 사극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이란 관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번에는 경제 외교입니다. 우리가 왜 이란이 왜 해금이 된지는 아시죠? 그 미국과 핵 협상을 통해서 핵을 동결하는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예. 엄청나게 큰 이제 이란 시장이 열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져가는 경제 사절단 규모도 240명이고요. MOU 체결만도 200건이 넘습니다. 상당한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올 걸로 기대가 돼서 우리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중동의 수출 어떤 활로를 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아까 말한 그 핵 포기 관련인데요. 이제 이란식 핵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제가 풀리면서 지금 이제 이란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과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오늘 대통령도 이란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와 이제 이란과 북한 다르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핵이나 그 미사일에는 지금까지 이란이 상당한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란을 갔을 때 우리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이란을 잘 설득을 하게 되고 또 이란이 북한이 이란과의 같은 핵포기 모델로 올 수 있도록 이란이 역할을 해주는 거에서 대통령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북한의 무기 밀매와 관련해서 이란과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데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인해서 북한과 친했던 사이를 조금 소원하게 만들고 북한보다는 좀 대한민국과 좀 친했으면 좋겠다. 주몽도 인기 있는 마당에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의 사회탐구 영역 첫 번째 영역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역시 오늘 옥시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옥시 한국 대표가 사과를 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영국 본사를 날카롭게 겨냥하자 떠밀려 사과한다라는 측면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옥시의 사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고 했더니 최근 한국의 옥시 임직원 100여 명이 200명인가요? 100여 명인가요? 태국 파타야로 포상휴가를 떠났다. 요거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예. 논란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옥시 측의 직원 100여 명이 대국의 파타야로 포상휴가를 갔다는 것이 한 방송에서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시점은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것도 이게 지난달이 아니고 3월 말이에요. 옥시 대표가 사과한 거는 4월 21일이기 때문에 물론 옥시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말만 하더라도 이 옥시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없었고 둔감했고 너네 할 거 해라.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겠다라고 3월 말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 게 되는 거고요. 또 옥시 측의 사과 있었던 것은 이 전 대표가 사과한 것이죠. 4월 말에 4월 20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 직원과 전직 직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옥시가 이거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고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박상철 교수님 이게 정말 어이없는 뉴스인데 매년 2,500억에서 2,800억의 매출에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려서 포상휴가를 간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3월 말이면 사실 옥시 측이 서울대 교수에게 연구비 이외에 뒷돈을 찔러줬다는 의혹도 다 제기됐고 그리고 옥시 측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하고 뭐 일련의 이 행태들이 다 지난 이후 아닙니까? 그렇죠. 옥시 측에서 이 문제가 얼만큼 우리 사회에 충격적인가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하니까 여야 할 것이 찬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법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예민한 거거든요. 뭐 건강에 관련돼 가지고 어린아이 문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예. 그 기업의 어떤 옥시 측의 어떤 속성이라든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파타야 여행 간 문제도 그렇고 또 옥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판촉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죄송하다 아니면 물건을 갖다가 걷어들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일체의 과정을 보면은 옥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정말 서운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 분노까지 생기지만은 오늘 이제 뭐 떠밀려서 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 사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기존 피해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보상을 이 판결의 보상보다 더 세게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보상하겠다. 예.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그나마 그 전의 과정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뭐 보상안에 대해서 시시거지한다. 그러면 또 제2의 후폭풍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옥시 문제는 옥시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어떤 법원에서도 제대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도 좀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정치권에서 뭐 옥시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습기에 관련돼 가지고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타야. 저도 태국 파타야를 재작년 여름 휴가철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임순 변호사님, 태국에 여러 가지 휴양지가 있는데 그 휴양지 중에서도 파타야는 정말 아름답고 관광 도시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기온도 따뜻하고 즐길 것도 많고 굉장히 좋은 곳이었더군요. 그런데 이 파타야 포상 휴가에 대해서 옥시측이 내놓은 변명은 태국 지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일본 피해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국 지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은 아마 거짓말이겠죠. 예. 예,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정 의원님이랑 의견을 좀 같이 해요. 이제 3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 직원들을 보낸 것이었는데 아마 옥시 측에서는 그동안 옥시 가습제, 살균제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워낙에 미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통감하지 못하던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제품을 파느냐고 이익을 많이 내고 고생을 했던 직원들에 대한 포상 효과는 조금 이렇게 달리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저는 그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옥시 본사 측에서 드디어 이사회를 열고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법인 대표가 이제서야 사과를 하겠다고 하죠. 그전까지는 공식적인 사과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메일로 홍보팀이 한번 사과를 했었지요. 그게 다였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사과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 거냐. 거기다가 그 사과는 별개로 하고선 뒤로는 여전히 우리는 한국 법인을 인수할 당시에는 옥시 살균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출두한 신전 대표는 본사도 이미 옥시사사 가습제가 출시된 본사는 옥시사사 가습제 출시 이전에 한국 법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예. 그 밖에도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줄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형 마트도 또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지금 김병민 전 의원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지금 임 변호사님께서는 파타야 휴가는 뭐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봐줄 수 있다라고 지금 너그럽게 말씀하셨는데. 전 파타야 휴가도 뭐 100번 양보가 아니라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가 옥시 입장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별개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포상 차원,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일만의 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걸 금전적인 행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옥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가 이렇게 그냥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벌써 한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방치돼 있던 상황에서 이게 어느 사람은 누군가는 그거로 인해 갖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옥시라는 브랜드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회사에 일하는 직원이라면 어떻게 그 방콕 파타야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가갖고서 희희낙낙거리고 노는 곳이에요. 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임직원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대형마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나쁜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유통하지 않게 만들면 그만인데 우리가 대형마트 가갖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카트에다 물건을 싣는 이유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앞에 맨 앞에 진열대에 전시한 제품에 대해서 믿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대형마트를 믿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사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이 나서갖고서는 옥시 다른 제품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옥시의 그 오만방자한 행태와 대한민국 국민이 얻었던 그 수많은 피해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자는 차원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지금 1+1 판촉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판촉 행사를 하는 당사자들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똑같이 이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대상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참 너무 아니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뭐 특별법 얘기도 하셨지만 법상으로만 문제를 삼게 되면 마지막 끝까지 대법까지 가갖고서 몇몇 사람들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지겠죠. 예.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 차례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로잡지 않았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예.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어떤 정부 당직자들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자체 감사 통해 갖고 거기에 대한 자체 징계도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이 옥시 행태에 대해서 매우 꾸짖어 주셨는데 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사실은 롯데의 가습기 살균제를 그대로 베껴서 PB 상품을 출시했다가 그 PB 상품 때문에 사망자까지 나온 일종의 가해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를 포함한 대형마트에서 두 마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형마트까지 해서 1+1 옥시 상품을 판촉 행사를 벌여서 옥시 물건을 많이 팔자.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을 남기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회사 내 일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일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대응팀, 아까 우리가 보도에 들었지만 옥시 같은 경우는 법률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담당하는 사람은 이건 이거대로 하고 마케팅하는 사람은 이건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이 문제에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고 굉장히 불감증에 이제 만연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사설에서 나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안일화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더불어민주당이 졌죠. 이 옥시법 이거 제출하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책을 이제 지시를 했고요. 뒤늦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일제히 가습기 사건에 대해서 질타를 뒤늦게 나섰고, 그다음에 야당이 제출한 이 법률이 3년 넘게 그 국회에 있었대요. 예. 처리하지 않다 이제 처리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제서야 환경부가 그 폐 질환 외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외에 다른 어떤 장기에 예. 대한 관계도 이제 조사해서 보겠다고 뒤늦게 나오니까 그야말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문제가 제기가 돼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북치고 장치고 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100여 명이 죽어나간 사건에 대해서 5년간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는데 파타야로 포상휴가를 떠난 옥시 측 태도나 국민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1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행태가 어찌나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번에 정치권 뉴스 준비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D-1 다가왔는데 원내대표 후보는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이 3파전입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는 누가 선출이 될까요? 하루 앞서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 얼굴을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포스터가 있는 가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하루 앞둔 오늘 과연 여러분은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새 후보의 선거 포스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포스터는 저희가 만든 포스터이긴 합니다만 기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은 정진석 후보입니다.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 부여 청양 4선 충청의 아들입니다.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입니다. 범친박으로 개파 색채가 옅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석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협치를 이끌겠다. 야당도 내가 한번 이끌어서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무기로 한 원내대표가 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고요. 2번 기호 2번 나경원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나경원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서 4선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고 개파는 누가 봐도 비박. 절대 친박이 될 수 없는 비박. 딱 비박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내세운 문구는 이렇습니다. 당 쇄신의 적임자다. 아무래도 비박이라는 이력을 내세워서 친박이 더 이상 당 지도부를 맞출 수는 없다. 비박계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 당 쇄신은 내가 하겠다. 기호 2번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호 3번 후보는 과연 누굴까요?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기호 3번 원내대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부산 서동 4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고요. 친박 중에 친박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은 최경환 의원도 유기준의 친박 단일 후보는 아니다라고 친박 내에서 조금 잡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청 조율에 강점이 있다. 아무래도 친박이니만큼 청와대와 당과의 조율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삼색 3인입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는 누가 될지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정치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이 세 명이 지금 치열한데 세 명 중에서 당선자를 하루 앞서 점쳐본다면 누가 당선될까요? 그리고 얘기 됩니까? 아, 되죠. 뭐 어떻습니까? 이건 뭐 선거법 위반 아니니까. 예. 근데요, 제가 이제 약간 분석을 좀 하자면은,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사람이 정진석 후보일 수도 있어요. 기호 1번. 예. 일단 과거에 비박, 그러지만 비박 안에 친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친박 중에서도 비박이라고 이야기되는 나경원 의원보다는 정진석 후보로 가자라는 것, 또 뭔가 또 의원들하고 잘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진석 의원이 유리할 것도 같지만은 예. 그게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함정이다. 지금 유기진 의원 3번이 나는 저분이 친박 아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런 분야말로 오래된 친박이고 진짜 진박이라고 보는데 다만 흠이 있다면 이번에 출마 않길 바랬는데 출마를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친박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죠. 어쨌든 그래도 친박이었던 유기진 의원한테 어느 정도 표가 갈 것이고 또 정진석 표가 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갈라먹기. 비박의 어떤 그 표가 작다 할지라도 의외로 나경원 후보가 선택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이거 좀 약간 위험합니다만. 위험합니다만은 어쨌든 셋 중에 한 명 찍어보는 거예요. 네. 정치 전문가 박 교수님의 선택은 나경원 후보, 기호 2번 나경원 후보로 꼽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경원 후보가 새 원내대표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윤태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누굴까요? 참 어렵죠. 근데 저도 이제 한 분씩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호 3번 유기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 견제하는 친박 후보. 참 독특한 컨셉이잖아요. 친박이 견제하는 친박 후보. 예. 친박이 견제하고 청와대에서도 못마땅해하는 친박 후보라는 점이 좀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예. 싶고 1번, 2번은 두 분 다 이제 장점과 약점이 이제 엇갈리는 인물들인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가 볼 때는 참으로 적임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무 수석을 했고 그 사진을 기억하실 텐데 국회 사무총장일 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 왔을 때 옆에 윤상현 의원 이렇게 하려고 어깨를 이렇게 밀어내는 예, 견제하는. 그 정도로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가깝고 전체 뭐 의원들하고도 두루두루 관계가 좋고 뭐 심지어 JP 뭐 반기문 이런 분들하고도 관계가 좋은 부분으로 그게 이제 극명한 장점인데 좀 약점이라면은 새누리당이 확 변화한다,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그냥 안정적인 인물로 네.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원내대표의 컨셉인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그걸 싹 뒤집으면 되죠. 좀 약간 서울 깍쟁이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스킨십 같은 건 정진석 의원보다 약하겠지만은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선택된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확 바뀌는구나. 예. 이제 좀 수도권, 뭐 쇄신파 이런 중심으로 가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엇갈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누리당이 아직까지는 좀 더 바닥을 못 쳤기 때문에 네. 정진석 의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이 아직 바닥을 못 쳤습니까? 두루두루 지금은 아직까지 네. 우리 관계 좋은 사람 이렇게 될 때지 아직은 뭐 다 바꿔야 된다. 그까지 못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상철 교수님은 나경원 후보 그리고 윤태곤 실장은 정진석 후보로 꼽았는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김명미 의원님이 새누리당 싱크탱크 출신이니까 지금 3명의 후보가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누가 선출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 먼저 기호 1번 정진석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새누리당이 새 원내대표로 정진석이란 카드를 선택한다면 새누리당은 당 쇄신보다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두 야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요리해 먹을 것인가 요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호 2번 나경원을 선택한다는 거는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싸늘한 민심을 겪었기 때문에 거듭나 보겠다. 천막당사 수준의 당 쇄신을 한번 해보겠다
셋 중에서는 이런 선택일 것 같고 3번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종합해보면 원내대표라는 직위에 가장 그나마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이 정진석 후보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훌륭하신 분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선거에 적합한 게 아니라 당대표 선거에 나오셨어야 돼요. 왜냐면 원내대표 선거라는 건 122석의 국회의원들, 소위 말하는 반장 선거 같은 거예요. 예. 우리끼리 대표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첫 번째로 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좋아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우리들을 대표해 갖고서 야당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실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라면은 의원들이 당을 쇄신하기 위한 이미지로서의 원내대표를 원할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새누리당의 3당 체제 내에서의 강한 협상력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할 건지를 본다라면 정진석 당선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들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충남 원래 자민련 출신이거든요. 그 충남이 맹주기도 하고 아버님도 충남 지역에서 자민련 부총재를 지낸 굉장히 오래된 충청도의 맹주기도 하고 또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면 여야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사무총장을 지냈다는 면에서 이런 지역 세계에서 좀 자유롭고 여러 가지를 통솔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 하나가 지금 친박이 밀고 있다는 이미지 하나가 더 씌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토대로 이제 당을 쇄신하는 이미지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님 혹시라도 떨어지시면 당대표 선거 나오셔서 한 번 더 당의 쇄신의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병민 의원이 참 머리가 좋아요. 나경원 후보 떨어질 것이다. 나는 뼈 아픈 말을 던지면서 당대표 나오시라. 라고 뭐 병주고 약주군데. 유기준 후보는 잘 모르겠고 정진석 후보하고 나경원 의원은 참 상반되는 이미지예요. 유기준 후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니, 잘 몰라서 정진석 예. 후보는 마당새 같은 이미지예요. 예. 근데 우리 그 나경원 후보는 공주님이나 어. 안방아 씨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당새냐, 예. 이게 안방 아시냐, 어허. 이런 그런 이미지 대결이 있는 것 같고. 마당새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아씨를 모셔올 것이냐. 예, 좀 굉장히 다른데 아까 말한 대로 한 사람은 협치에 굉장히 어울려요.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데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여야 두루두루 참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나경원 의원은 이제 여성 수도권에서 4선을 했고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여성이라는 대세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인데 예. 사실 여러 의원들을 두루두루 하게 되는 소위 반장 이런 이미지에는 리더십의 한계도 좀 보인다 이런 평가가 이제 있거든요. 유기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산 출신으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해수부 장관 맞죠? 그 했던 것만으로 여기 어필할 예.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약하다는 대목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번 그 선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 말씀드리는 순간 죄송합니다만 오늘 국민의당의 박준영 당선인이 선거 당선인 중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당선인 가운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선인 가운데 첫 검찰 소환으로 알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럼 저도 당선된 후에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할 여를 없이 이렇게 제가 조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저 스스로가 마음이 안타깝고 또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적으로 수사에 불응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나와서 검찰이 원할 때 조사를 받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만하시죠. 김 씨한테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중계차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당선인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 생중계해드렸는데 요 이야기도 잠깐 한 문장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지금 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에요, 지인에게. 근데 비례대표를 준다느니 안 준다느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검찰이 알아서 잘 다투봐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불법 선거 자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렇죠. 지금 선거법보다 정치 자금에 관한 법도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박준영 당선자가 국민의당보다 그 전에
신민당이라 가지고 당을 창당을 하나 했단 말이죠. 예. 당을 만들다 보면은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금이 필요할 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에 특별 헌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이 돼서 이제 비례대표로 가지만 그 법적 연관성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당이 이제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국민의 당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박준영 당선인한테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추정컨대 여러 군데 검찰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박준영 당선자는 물론이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네. 근래 보기 드물게 금액이 크잖아요. 3억 원인데다가 지금 내부 규정이 3억 원부터를 구속 수사 원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저 주장대로 경찰청 주장대로 출석에도 조직적으로 불응했다라면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네. 좀 유의 깊게 뉴스를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 골프 자유라는 이 말 한마디를 공직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 해금 떨어지자마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첫 공개 라운드를 가졌죠. 임순 변호사님. 누구와 친 겁니까? 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맸습니다. 어제 저 주요 경제단체장들 좀 허창수 GS그룹 정경련 회장이기도 하죠. 정경련 회장과 그리고 박용만 두산의 전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이랑 같이 쳤는데요. 이제 뭐 이부 셋만 친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정치 쪽 분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두 팀 정도를 짜서 남녀주 CC에서 골프를 쳤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좋게 어깨 동무를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아유, 허창수 회장님 키가 크니까 휘청휘청하시네요. 네. 이제 아마 이제 그동안은 골프에 대한 묵시적 금지령 때문에 다들 못 치고 있다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금을 하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딱 총대를 메고 갔는데 뭐 사실 그렇게 막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뭐 골프는 좋아하겠죠. 근데 뭐 카메라들 있는 데서 뭐 이 흔들흔들거리는 자신의 스윙 폼을 공개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다가 저기가 그린피, 카트비 뭐 다 포함해서 약 17만 원인데 퍼블릭으로서 골프장 치고는 그렇게 고급적인 곳은 아니거든요. 뭐 회원제 이 고가 골프장은 아니었군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허창수 회장이나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는 다 자기네 회사 골프장, 럭셔리한 골프장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일부러 하는 수 없이 이제 퍼블릭 골프장에 가서 자, 골프 해금령 우리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다들 치세요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향신문에서는 조금 총선 후에 쇼맨십 국정만 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네. 이 골프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6일 임시 공휴일 지정도 뒷말을 낳았다라고 뒷꼬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등 뭐 서둘러 하는 등 이런 모습은 다들 좀 진정성이 없는 쇼맨십 국정이다로 보인다라는 비판적 기사를 실었네요. 골프비는 저 세 분이 치면은 누가 냈습니까? 두산 전 회장이 냈습니까?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냈습니까? 기자 카메라 쫓아왔는데 예. 당연히 골프는 치되 각자 돈으로 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8명이 8분의 1로 나눠서 냈다라고 합니다. 한 17만 원 나왔다고 해요, 총. 객출했군요, 객출. 네. 저기 전문 용어로는 뭐 더치페이라고 하죠. 더치페이, 네. 예. 그 세 분들이 상황이 다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일단 뭐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국은행 부총재 보가 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도 회장 자리는 조카한테 이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만은 두산중공업이 그 입사 1년 차 뭐 저기 정리해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중공업 부분에 이게 터진 것이고 허창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1배 5억 일건에 대해 가지고 예. 기자들이 계속 그것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상황이 네.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예. 정치 뉴스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죠. 봉하마을 사저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강과 통풍이 잘 되는 정남양 한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자연의 품에서 인간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뜻대로 낮게 지어져 이른바 지붕 낮은 집으로 불립니다. 인공 조명 없이도 밝은 사랑채는 노 전 대통령이 손님을 맞거나
가족분과 식사를 하던 곳. 서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손때가 묻은 천여 권의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3일 서거 직전 유서를 남겼던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도 모두 생전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내가 살고 간 이후에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그런 집이다. 그래서 아마 처음 설계부터 해서 그런 의도를 가졌습니다. 서거 7주기에 맞춰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5월 한 달간 일반인들에게 시범 개방됐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그 성품이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홀로 기거하던 권양숙 여사는 지난 2013년 재단에 사저 기부 의향서를 낸 뒤 지난해 10월 사비를 들여 근처 다른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재단은 시범 개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조만간 정식으로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네, 지금 한시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만 신청자를 받아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윤태훈 실장님이 봉화마을 사저 몇 번 갔었죠? 2008년 2월 25일 그 퇴임식 날 말하자면 정식 입주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해가지고 뭐 한 작년까지 한 10여 번을 가봤어요. 10번이나 갔어요. 저는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그 친분도 있고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각각 다를 수가 있죠.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 봉화마을이 전반적으로 가보시면은 저 사저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 묘역까지 좀 같은 컨셉으로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은 소박하고 단정하고 이렇게 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마련해 놓은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한 5월 달이면은 뭐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봉화마을 사저가 공개됐다는 소식까지 해서 정치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코너 속 코너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오늘은 두 국가로의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준비되어 있을지 먼저 첫 번째 나라부터 만나보시죠. 앉아서 세계 속으로 미국과 영국인데요. 미국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촌철살인의 유머 연설을 했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는 그 영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녀는 누굴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비판의 조크를 날렸다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You know I've got to talk about Trump. Although I am a little hurt that he's not here tonight. Is this dinner too tacky for the Donald? They say Donald lacks the foreign policy experience to be president. But in fairness, he has spent years meeting with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Miss Sweden, Miss Argentina, Miss Azerbaijan. Next year at this time, someone else will be standing here in this very spot, and it's anyone's guess who she will be. And with that, I just have two more words to say. Obama out. 네, 지금 뭐 출입 기자를 포함해서 뭐 청와대 직원들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오바마의 이 유머 실력을 봤는데 윤 실장님, 네. 아니 트럼프에 대해서는 외교의 문외한이다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외국의 수많은 정상들과 만나왔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미스 아제르바이잔, 미스 스웨덴 뭐 여러 쭉 이야기했죠. 트럼프가 그만큼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제 뭐 말하자면 디스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 정치적 발언이 훨씬 자유로운 편입니다만은 예. 이렇게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공격하듯이 하는 거는 참 또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에 비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주류 사회죠. 주류 사회가 보는 이제 시각 그리고 민주당 전체가 보는 시각을 이렇게 뭐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잠깐 미스 스웨덴 미스 아란테 뭐냐면 트럼프가 미스 유니버시티를 주최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주최를 해갖고 끝나고 난 거기 심사위원으로도 종종 나왔어요.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꼬는 말로 한 거였습니다. 미스 거기다가 이제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인수해서 유니버스와 미스 USA, 미스 틴 USA 대회를 개최했던 사실을 지금 비꼰 거죠. 네, 내년에는 그러면서 예. C가 누가 있을 것이냐. 이 여성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은 이게 외모지향적으로 접근한 사람이다라고 그 C는 누가 들어봐도 힐러리 클린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근데 대통령 우리 후보 중에 민주당의 C는 이 국가를 책임질 만한 C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고품격 유머 디스를 한 것 같네요. 저는 네.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1년에 한 번씩 출입 기자단하고 저렇게 만찬을 합니다. 아까 신문에 나와 있던 그 여성,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출입 기자단 대표예요. 여기자니까 이렇게 그 같이 해서 하는데요. 저런 격식 없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고, 그 다음에 유머를 섞어서 상대의 정적을 비판하고, 그 권력을 조롱하고, 그런데 대중문화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는 저런 자리가 굉장히 부럽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근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런 거는 그런 저런 만찬 자리도 없지만 너무나 아침이란다 연초에 연두 기자회견부터 그다음 평소에 이제 길문일답까지 너무나 딱딱하고 이렇게 해서 저런 자리부터 어떤 소통의 면모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모습 부럽고, 또 우리나라는 아시아적인 어떤 문화가 있지만은 좀 저런 것들을 좀 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좀 격을 깨고 스스로 조롱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앉아서 세계 속으로 두 번째 국가입니다.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케이트 왕세 손비가 보그지에 커버를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다이애나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 커버 모델로 등판을 한다는데, 여성지 커버 사진을 찍은 분이 우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임선 변호사님. 같은 이 여성지 간판 모델 출신으로서 케이트 왕세 손비의 요즘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라이벌이에요. 그러네요. 커버 모델로서 반갑네요. 우리의 세계에 온 것을. 웰컴 투 마이 월드. 그렇죠. 예. 케이트 미들턴 왕세 손비는 이 패션에 대한 감각이 부끄럽습니다. 패션의 감각이 남다르기로 유명한데요. 예. 6월에 보그의 영국판지에 드디어 이제 오는 6월에 이게 영국판의 창간 100주년이래요. 예쁘네요. 그렇죠.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들턴을 표지 모델로 썼다. 네. 그래서 저런 녹색 중절모에 이렇게 두꺼운 자켓을 거쳤는데, 저 모든 건 너무 당연히 영국의 브랜드들, 영국 디자이너들의 옷을 거쳐서 아주 죄다 완판. 대한민국의 최고 완판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예. 영국의 최고 완판녀는 저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케이트 미들턴은 단지 이 왕세 손비가 된 다음부터 패션에 두각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예. 대학교 때도 아주 유명해요. 대학교 때도 이게 의상실 사람들 졸업 패션쇼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델들은 현직 대학생들을 모델로 쓰잖아요. 거기에 졸업 패션 속성에 그 모델로 나타나서 시스루의 안에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아니, 시스루의 비키니, 저 모습. 바로 때 모델로 썼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파티에서요. 패션쇼에서. 이때 바로 이제 남편인 윌리엄 왕세손이 맨 앞자리를 구입하느냐고 당시 암표를 한 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해갖고 맨 앞자리를 구입해서 제일 잘 보이는데. 구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참고로 저 패션 같은 경우는 또 빛을 내는 이유가 단지 비싼 옷이 아니라 인도를 갈 경우에는 인도 출신의 디자이너가 만든 우리 한화로는 한 8만 원대의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던가. 검소한. 그리고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농담에도 등장했던 조지 왕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인데요. 아니, 영국 애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세상에 잠옷을 입고 날 맞이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농담을 했거든요. 예. 그 왕자는 바로 이제 한 2살 된 조지 왕자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잠옷 입고 왔는데 그 잠옷도 6만 원 이하의 나름 중저가 옷이어서 모두 다 완판된다고 합니다. 예, 앉아서 세계 속으로 또 이 여성 패션지 모델께서 같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도이치쿠쇼의 또 다른 코너입니다. 사회 탐구 영역 두 번째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법원에서 이른바 박원순법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박원순법에 따라서 징계를 했던 서울시 직원을 복직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명민 전 의원님, 박원순 시장법, 박원순법이 일단은 뭡니까? 1,000원만 받아도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 그런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왔으면 정말 저는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대법의 판결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해당 당사자는 송파구청의 국장입니다. 엄청난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한 50만 원 정도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대요. 그리고 한 차례 더 걸쳐서 12만 원 정도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토대로 박원순 시장은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청렴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1,000원 이상만 돈을 받아도 자체 징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국장을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예. 근데 해임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자체 그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했거든요. 예. 근데 강등 처분 자체도 이 박모 국장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법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죠. 결국 대법의 마지막 판단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거꾸로 곱씹어 얘기한다라면은 사회 통념상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돈들은 많이들 받고 있더라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대한민국에 적용할지 말지 대해서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간다라면 조금 더 청렴한 국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드는 바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박성필 교수님, 일단 청렴한 공무원들이면 뭐 누구나 다 환영을 하겠지만 1,000원만 받아도 징계를 한다라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너무 가혹한 건 아니냐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공직자한테는 많은 그 도덕성을 요구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가인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원순법 하면 생각난 게 좀 김영란법이잖아요. 예. 김영란법이 이제 9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만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요구해서 모르는데 그 공직자 외에 유치원 선생까지 언론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어서 예.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직자는 잘 벗어납니다. 오히려 유치원 선생이나 언론인들만 자기 활동 못하고 또 걸려들 거예요. 예. 이 법으로 인해서 요즘 뭐 골프 치라고 그러고 무슨 뭐 내일 모레 휴가 아닙니까 또? 예. 내수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김영란법을 보면서 이게 보다 좀 공직자를 향해서 좀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려면 따로 법을 만들고 그래서 박원순법은 분명히 핵심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저게 지켜지도록 지킬 만하게 만들어서 외의 없이 적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대법의 판결을 받아 들여가지고 예. 조정을 하는 것. 그래서 공직자는 정말 공정한 사회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간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무언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경직되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했을 때 저는 이제 박원순법이 그 핵심이 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법안을 정치인이 내뱉는 건 쉽지만 좀 현실성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속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도시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다는데 외출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저희 도시쿠쇼와 함께 건강하고 유쾌한 하루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